자,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순서가 있어요. 굳이 뭐 이 순서를 안 지켜도 되는데, 근데 이런 대체로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해요. 탐구를 해요. 첫 번째 이제 자연현상을 어떻게 해요? 관찰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무슨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해서 어떤 의문점, 문제를 얻어요. 그리고 실험하기 전에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가설은 결론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돼. 뭐뭐 한다 그러면 결론이지.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요 연역적 방법이 얘들 몇 가지 좀 들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요 가설의 목적대로 어떻게 돼? 실험을 어떻게 할지 설계하고, 설계했으니까 수행해야 되겠죠? 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실험한 뭐가 나와요? 자료들이 나오겠지, 결과가. 그지? 그래서 실험한 결과를 정리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 가설대로 결과가 나왔어. 그럼 실험은 제대로 잘 된 거지. 가설대로 결과가 나오면 결론을 바로 얻으면 돼요. 근데 가설 세운 대로 결과가 나오질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설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가설을 바꾼 다음에 또 이 가설대로 또 실험을 다시 해보는 거야. 그런데도 또 가설대로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가설을 또 바꾸는 거야. 실험을 여러 번 하게 되지만, 탐구를 여러 번 하게 되지만, 가설이 맞다라는 증명을 해야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설 맞다라는 증명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계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데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예를 이렇게 주어져. 어떤 문제에 대한 예를 주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뭐 가나다라 뭐 이렇게 단계들을 막 섞어서 놓거든요. 그 중에서 가설 설정 단계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가 어떤 건지 고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요 탐구할 때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고 했는데, 탐구가 실험이에요. 실험할 때 실험군하고 대조군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고서 실험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책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실험군은 우리가 실험하는 목적대로 변화를 준 어떤 집단을 실험군이라. 말 그대로 실험하는 목적대로 변화를 준 군, 집단 문자. 그럼 대조군은 뭐냐면은 이 실험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놈. 그러니까 변화를 안 주고 평소 상태. 그래서 변화를 주지 않은 그런 집단. 이런 거를 일단 대조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주면 뭔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변인이라고 있는데, 변인. 그 중에 이제 통제 변인. 조작 변인 할까?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변인이라 그러면 뭐냐면은, 그게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조작 변이는 실험하는 목적대로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는 요소, 변화를 시켜주는 요소거든. 그리고 통제 변이는 이 요소 말고
실험하는 목적 외쪽으로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요소. 그리고 종속 변이는 실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해가 없어서.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푸른 곰팡이가 오른쪽 페이지 24쪽에 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제 슬슬 또 지겨워지지? 졸리고? 몇 시야? 좀만 더 하고 요거까지 끝내고 조금씩 들어갈게요. 자, 요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세균을 배양하던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폈대요. 푸른 곰팡이가 생겼는데, 근데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거를 확인을 했대요. 관찰을 했대. 왜 그럴까? 의문점을 가진 거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탐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운 거죠. 가설이 항상 중요해요.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없는 거를 봤으니까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실험 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면 어떤 집단이 있냐면, 왼쪽에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아까 전에 위에 있는 문제같이 세균을 지금 배양하고 있는 거야. 양쪽에 다 세균이 있어요.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었대요. 번식을 시키고,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를 안 넣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실험하는 목적대로, 실험 목적이 뭔데 지금 가설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무슨 물질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아보는 거지. 그러면 실험하는 목적대로 푸른 곰팡이를 번식시킨 요거는 실험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실험군이 뭐야? 실험하는 목적대로 어떤 변화를 준 거야. 그러면 이제 얘랑 비교할 놈이 필요한데, 비교할 놈을 이제 대조군이라 그래. 푸른 곰팡이를 접종시키지 않은 집단. 그러니까 원래 그냥 세균들만 살던 집단. 이렇게 두 가지 집단이 있어야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봐. 이거 한 개 집단만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러면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번식 못하겠죠. 그러면 푸른 곰팡이가 없을 때는 세균이 번식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실험 안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푸른 곰팡이 하나 넣어주고 안 넣어준 거를 집단을 만들어서 얘가 번식 못하고 얘는 세균이 번식하는 거를 확인해서, 그럼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 푸른 곰팡이가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실험할 때는 집단을 두 개를 만들고 하게 된다. 그 다음 변인이라고 있어요. 조작 변이는 뭐라 그랬어요? 조작 변이는 아까처럼 간단하게 얘기할 때 실험하는 목적대로 변화 주는 요인이야, 요소. 그러면 얘는 푸른 곰팡이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갔지. 그럼 푸른 곰팡이를 넣냐 안 넣냐, 그게 이제 실험의 중요한 요소, 조작시켜줘야 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 그러면 통제 변이는 뭐냐면, 얘부터 먼저 할게요. 통제 변이. 통제 변이는 실험 외적인 요소예요. 일정하게 해줘야 돼. 이 장치랑 이 장치의 온도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같게 해줘야 되죠. 만약에 온도까지 바꿔버리면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세균이 번식 못하는 건지 온도가 변해서 번식 못하는 건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무 치웠어. 온도 일정하게 해주고 습도도 일정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샤알레의 크기도 일정하게 해줘야 되고,
빛의 양도 일정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실험 외적으로 일정하게 해줘야 하는 요인들을 통제변이라. 그래서 여기 나온 것 같이 푸른 곰팡이 접종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 나머지 조건들은 통제변이 일정하게 해줘. 그럼 종속변이는 뭐라 그랬어? 결과라 그랬지 아까. 결과. 그럼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왼쪽은 세균이 번식 못했고 오른쪽은 번식했잖아, 그치? 그래서 세균이 번식했냐 못했냐, 요런 요소가 요인이 결과가 되겠지, 그치? 도연아, 좀만 더 봐. 좀만 더 보고. 자. 선생님이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애들 한 30분만 이제 수업 받으면 막 졸개하거든. 졸개할 수 있는. 선생님 이 동영상을 찍는데 복습하라고 찍어놓은 건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듣고 있어봐요. 그리고 졸릴 거예요. 그럼 이제 스르르 잠드는 데서 아니다. 꿈속에서 계속 소리 들리면 또 악몽 꿀 수도 있겠다. 자, 그래도 뭐 재미없는 농담인데도 웃어주니까 좋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얻었대.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은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했대.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접종하지 않은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했대. 그리고 우리 가설대로 결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 나왔지. 그리고 가설대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가설 수정해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어떤 결론?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 또는 만든다. 뭐뭐 한다. 이렇게 하면 결론이야.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가설이고. 자, 오른쪽에 뭐 예가 하나 더 나오는데 다른 예를 해볼까요?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자, 이런 예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닭의 각기병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예로 많이 나오는데 닭도 각기병 걸려요? 각기병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저거 있잖아. 막 뼈가 아프고 막 이렇게 그런 병들 있어요. 그 닭이 평소에는 닭한테 이 주인이 닭을 키우는 주인이 야, 안 보이니? 보여? 아, 여기만 안 보이니? 평소에는 이 닭을 키우는 주인이 백미를 먹였대요. 응? 백미? 잠깐, 백미였나? 현미였나? 또 문제 나올 텐데. 아니, 갑자기 그게 헷갈리냐? 아, 현미를 먹였구나, 맨 처음에. 잘 안 보이니까 이걸 끄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평소에 닭들한테 현미를 먹였대요. 현미, 백미 이런 거 들어갔니? 네. 그랬더니 닭이 각기병들이 발생하는 애들이 있더래. 근데 어느 날 백미를 한번 먹여봤대. 백미를 먹였더니 각기병 걸린 애들이 없더래. 그러면 이런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이제 문제점을 얻은 거지. 백미를 먹였더니 각기병이 안 생긴다? 그럼 백미 속에는 무슨 각기병 치료 물질 같은 게 있나? 이렇게 해서 얘가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 가정을 뭘로 세우면 될까? 가정을 백미 먹였더니 각기병이 나았대, 안 생겼대. 그럼 어떤 가정을 세우고서 실험하면 될까? 백미 속에는 닭의 각기병을 낫게 하는, 치료하는 물질이, 그렇지,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서 이 가정대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실험에서 집단을 2개를 만들어 놓고 비교해 봐야 된다 그랬지? 실험군하고 대조군이 있어요. 실험군은 실험하는 목적대로 변화를 준 놈이라 그랬지? 준 집단. 그럼 실험군은 백미 먹여야 될까? 현미 먹여야 될까? 닭을. 우리가 백미가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잖아. 평소에는 현미 먹였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실험하는 목적대로 바꾼 게 실험군이니까 뭘 먹인 거야? 백미를 먹인 닭. 요게 먹이는 닭. 요게 이제 실험군이야. 대조군은 뭐라 그랬어? 평소 상태대로 변화를 주지 않는 놈이라 그랬죠. 그럼 평소에 뭘 먹였어? 현미. 그래서 현미를 먹인 닭은 평소 상태. 그래서 백미 먹였을 때 각기병 안 걸리는지 현미 먹었을 때 안 걸리는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지. 됐죠? 그럼 이 실험에서 우리 조작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도 한번 써볼까? 자, 조작변인은 실험의 목적대로 변화를 주는 요인이라 그랬죠. 지금 얘하고 뭘 변화를 줬어요? 2개 실험 집단에? 그렇지. 먹이의 종류를 변화시켜줬죠. 그래서 조작변이는 먹이의 종류예요. 종류. 그럼 통제변이는? 통제변이는 실험 외적인 요소들은 다 똑같이 해줘야 되지. 그래서 뭐 온도나 습도나 뭐 빛의 양이나 실험하는 닭의 숫자나 닭의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꾸며놓고 똑같으면 좋지만 그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실험하는 외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는 조건이 통제변이죠. 그럼 종속변이는? 실험하면 뭐라 그랬어? 결과. 그치? 어떤 결과가 나올까? 각기병이 안 걸리고 각기병이 걸린 닭들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각기병의 뭐야? 그치? 각기병의 발생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종속변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가 백미 먹인 닭들은 각기병 안 걸리고 현미 먹인 닭들은 각기병이 걸리더래. 그러면 가설이 맞게 결과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제 결론을 내면 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낼까? 백미 속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다. 그렇게 하고 딱 결론을 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이런 게 이제 연역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연역적 방법의 예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고를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주저리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도 자꾸 하고 하는데 이 시간에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고 혹시 지금 배운 것 중에 헷갈리거나 질문 없어요? 그럼 일단 문제 풀어오고 모르는 거 그때 가서 풀어줄게요. 자,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자, 2단원에 물질대사가 나오는데요. 물질대사는 지겹도록했지, 그치? 통합과학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전 시간에 생물의 특성에서 물질대사 나오면서 간단하게 설명했잖아, 그치? 그냥 건너뛸까? 그냥 중요한 것만 밑줄 정도만 치고 넘어갈게요. 따로 필기 안 하고. 자, 물질대사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뭐죠? 화학 반응들을 통틀어서 물질대사. 그리고 물질대사할 때는 에너지 출입이 항상 따라요. 그러니까 동화작용할 때는 에너지 흡수의 방식이야. 동화 흡수. 이화작용할 때는 에너지 방출.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항상 따르고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세포들로 보통 구성이 되고 세포 안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날 때 갑자기 팍 일어나 버리면 순간적으로 반응이 빨리 일어나 버리면 그 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물질 대사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화작용이라고 하면은 이화작용은 고분자가 분해돼서 뭐가 되는 거야? 저분자가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방출이 되는데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화작용 물질 대사는 한꺼번에 얘가 고분자가 저분자로 팍 분해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분해되면 에너지가 조금 발생하죠? 또 조금 분해되면 발생하고 또 조금 분해되면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걸쳐서 조금씩 에너지가 출입한다. 방출되거나 흡수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물질 대사할 때는 너네 알다시피 뭐가 관여하냐면 효소가 관여하죠. 효소가 생명체 안에서 작용하는 촉매라 그래서 생체 촉매. 근데 촉매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반응을 빨리하게 도와주는 정촉매라는 게 있고 오히려 반응을 늦게 하게 만드는 부촉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체 촉매는 반응을 좀 빨리 해주는 촉매들을 얘기하죠. 근데 이런 효소, 생체 촉매들은 잘 작용할 수 있는 최적 온도가 있어요. 사람 체온 범위에서 가장 작용을 잘해요. 체온 정도 반응을 잘하고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효소가 변성돼 버려요. 효소가 단백질이라 그랬어. 영양소. 그러니까 단백질로 구성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열이나 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뭐 40도씨 이상 너무 높아져 버리면 단백질이 변성돼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온도가 너무 낮으면 변성까지는 안 되거든. 변성은 안 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무슨 반응들, 화학 반응을 활발히 하니 천천히 하니. 천천히 하죠. 온도가 낮으면 분자들의 움직임도 느려질 거고 이 분자들이 접촉을 해야지 무슨 반응을 하는데 느려지다 보면은 접촉하는 횟수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반응이 늦게 일어나요. 뭐 이런 물질에서의 특징점 배웠던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많이 봤던 그림들이에요. 이걸 처음 본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한 거고 자 동화 알죠?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흡수 이와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 에너지 방출 라는 거고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동화는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될 때 에너지가 증가하죠. 당연히 고분자일수록 물질의 양이 많고 에너지가 많겠죠. 그때 요만큼 차이 나는 만큼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죠? 다른 말로 흡열 반응.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럼 이와는 거꾸로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래서 발열 반응, 열 에너지가 방출됐다. 발열 반응. 그리고 여기에는 뭐 그래프가 안 나왔는데 효소가 하는 작용이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준다 했지? 낮춰준다고 배웠죠. 활성화 에너지 뜻이 뭐야?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였죠. 기억나니? 민지 기억나? 응. 그럼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효소가 들어가면 낮춰서 조금만 에너지를 가해줘도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리 일어나는 거죠.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그 밑에 보시면 뭐 얘들이 나오긴 하는데 동화작용의 뭐 대표적인 예 뭐 하도 많이 해서 얘들을 한 번씩 봐주세요. 어떤 거 있어? 대표적으로 광합성.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 만들 때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DNA. DNA의 기본 단위가 뭐죠? 핵산의 기본 단위. 유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DNA 합성이라 그러면은 기본 단위 유클레오타이드들이 결합해서 DNA 고분자가 되는 거지. 아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였어? 아미노산. 옆에 다 써 있어요.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고분자 단백질이 되는 거잖아.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나 물이 결합해서 포도당 같은 유기물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들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 만들죠. 분해하는 거고. 녹말 소화. 뭐 녹말 소화든 단백질 소화든 음식이 들어가면은 우리 소화기관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자꾸 분해가 되죠. 참고적으로 녹말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 돼요. 단백질 분해되면 뭐 되지?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는 거지. 뭐 지질 중에 중학교 때까지는 지방이라고 배웠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제 지질이라고 하고요. 지질도 또 종류가 있어요. 이건 참고적으로 뒤에서 나올 텐데 우리가 말하는 지방이 중성지방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 통합과학에서 세포막의 구조 중에 인지질 기억나니? 이것도 지질. 그다음 뭐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 속에 들어있는 중성지방 먹으면 중성지방은 또 분해되면은 저런 거 들어봤나? 지방산하고 뭐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 그런 걸로 이제 분해가 돼서 기본 단위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해되는 게 이화작용이었고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세포호흡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요건 좀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자. 선생님 너무 수업만 하니? 아니지? 선생님보다 더한 선생님 있어? 계속 수업만 하시는 선생님 있어? 아니야, 그냥 괜히 물어봤어. 자,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너네 계속 얘기하지만 영양소를 분해시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세포호흡. 그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하고 노폐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하죠. 자, 그런데 세포호흡은 어디서 하냐면은 세포 안에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고 들어봤죠? 미토콘드리아에서요.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핵에 있니 아니면 겉에 세포질에 있니? 세포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질에 있는 그림으로는 이렇게 많이 표시하는데 그림도 봐주셔야 돼요.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호흡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세포호흡하기 위해서 영양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포도당을 흡수한 거야. 그리고 산소도 필요하니까 산소 흡수. 그래서 세포호흡하면은 뭐가 발생해?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노폐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이때 발생한 에너지가 그 당시에 열 에너지로 우리가 쓰여요. 그런데 발생한 에너지를 그 당시에 다 써버리면 우리가 음식을 못 먹거나 그럴 경우에는 에너지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애가 있어요. 이 에너지 저장하는 애를 ATP라고 해요. 저장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얘가 에너지 저장
물질. 그러면 세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여기 뭐 퍼센트도 나오는데 퍼센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 66%, 한 60% 이상은 열 에너지로 방출되면서 이 나오는 열 에너지 중에 대부분은 사람 같은 경우에 체온 유지하는 데 써요. 체온 유지하는 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지금 열 에너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체온을 유지하지. 지금 바깥에 춥거나 덥거나 간에 계속 36.5도 정도 유지해야 되잖아. 체온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죽겠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는 몸의 에너지, 그러니까 열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몸에서 무슨 반응, 물질 대사도 제대로 일어날 수 없고,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리고 물질 대사를 못하니까 사람이 시름시름 하다가 죽게 되겠죠. 그리고 이 열 에너지가 발생이 안 되면, 체온 유지 안 되면 사람의 몸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기죠.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세포들이 이상이 생길 거고, 그럼 당연히 죽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은 체온 유지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공부한다거나, 뭐 말한다거나, 운동한다거나, 뭐 이런 곳에 이제 나머지가 쓰이고, 그리고 일부분이 이제 저장되는데, 뭐 34%를 외울 필요 없어요. 한 요 정도 비율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ATP 형태로 저장을 시키는데, ATP가 조금 중요해요. 밑에 걸로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 지금 다 설명한 거 믿지로 않으셔도 되겠죠? ATP가 화학 결합 물질이에요. 몸 안에 있는. 간단하게 먼저 선생님 써주고 자세한 구조는 책을 한번 볼게요. 그림이 있으니까. 자, ATP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에너지 저장 물질. ATP라는 애는요, 뭐 여기 책에 나온 것 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데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어디서 들어봤니? 뭐 DNA, RNA 할 때 염기 중에 뭐 아데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지? 리보스도 어디 들어보지 않았니? 저기 DNA는 거기에 있는 당이 디옥시리보스였고, RNA에 있는 당은 뭐 리보스였고,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래서 뭐 아데닌, 리보스. P가 원소 기호 중에 인이죠. 이 인상기라 그래. 인상기가 지금 3개 정도 결합하고 있어. 그래서 ATP의 일단 구조는 아데닌이라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리보스하고, 그 다음에 인산이 무기인산이라고도 하는데, 인산이 3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ATP의 구조예요. 그때 중요한 게 요거거든. 요 인산들이 결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결합하고 있을까, 얘가? 선으로 그은 걸로 봐서 공유결합하겠지 뭐. 이렇게 결합 배운 게 뭐 있어, 화학에서. 공유결합, 이온결합, 네? 금속결합은 뭐 금속들이 이거는 좀 제외시키고. 그럼 이거 이온은 아니잖아, 그치? 공유결합하고 있는데, 이 결합이, 인산끼리의 결합이 굉장히 에너지가 큰, 굉장히까지 그러면 또 그렇고, 아무튼 에너지가 큰 결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ATP 형태로 이렇게 아까 세포호흡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저장시킬 때, 요 결합에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요 결합에. 그리고 우리가 밥을 못 먹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인산끼리의 결합이 굉장히 에너지가 크잖아, 그치? 얘를 끊어요. 끊으면 에너지가 큰 결합이 끊어졌으니까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걸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야. 에너지가 없을 때. 그러면 얘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니? 아데닌, 리보스 하고 하나가 끊어져 나가요. 하나가 끊어져 나가면 인산이 이렇게 두 개가 되죠. 그때 요거 끊어졌을 때 여기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요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때 요거 인산 하나가 떨어져 나가요. 요런 형태를 ATP라고 해요. ATP. 그러면 자,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건 ATP야. 그럼 에너지 발생시킬 때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그러거든. 이 결합이 딱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럼 거꾸로 세포호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다시 얘를 이어주는 거죠. 이어서 다시 ATP로 만들어줘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알아? 세포호흡에서 에너지 발생하면 그 당시에 열 에너지로 쓰기도 하고 저장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몸속에 있는 요 인산을 연결시키면서 요 에너지가 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다시 ATP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얘를 또 다시 끊어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쓰고. 오케이? 자, 요걸 좀 더 세부적으로 이름을 또 지어놨는데 짜증나게. 요 리보스하고 아데닌 요거 두 개 앞에서 아데노신이라고 해요. 이름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아데노신 여기에 인산 두 개만 붙어 있는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ATP. 그 다음에 세 개까지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에너지 저장하는 물질을 ATP. 아데닌, 리보스, 아데노신 이게 인산 두 개 결합해 있으면 ADP, 세 개까지 결합해 있으면 ATP.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요거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ADP와 무기인산, 인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서 분해가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갔으니까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이제 생명활동, 우리가 살아가는데 쓰게 된다.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거 필요할 때 이렇게. 이게 중요한 말이고 밑에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밑에 그림 보시면 넘어가세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세포호흡을 했어. 어디서 한다 그랬어? 세포 안에 세포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하지? 과정은 계속 얘기했고, 그럼 세포호흡하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에너지 발생한 것 중에 한 뭐 60 몇 퍼센트, 그러니까 60% 이상은 그 당시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 그랬어? 쓴다 그랬어. 그리고 체온 유지하는 데 많이 쓰이고. 그리고 남는 에너지는 저장돼야 되는데 ATP 형태로 저장된다 그랬지? 그 ATP로 저장되기 위해서 몸속에 있는 ADP하고 떨어져 나가 있는 인산 있잖아, 그치? 얘를 어떻게? 결합을 시키는 거지? 결합을 시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결합시킨 얘가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결합이라 그랬죠? 이런 형태로 결합하고 있다가 몸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쓸 때는 이 ATP가 다시 어떻게 된다? ADP. 인산이 하나 끊어지면서 도현아 다 했어 이제. 끊어지면서 요 연결하고 있을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우리 생활 에너지로 쓴다. 그래서 생활 에너지로 쓰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운동을 한다거나 체온을 유지한다거나 정신활동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 읽고 머리 쓰는 것도 에너지가 소비돼요. 생장 잘할 때도 쓰이고 발성 뭐 이런 선생님 같이 뭐 목소리 낼 때 이런 곳에 여러 군데 쓰인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서 좀 더 알아둬야 될 거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에 보면 실험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실험도 잘 나오는 실험이라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어떤 실험이 나오냐면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좀만 봐.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그러면서 제목이 있는데 효모가 너네 생물이지? 뭐 무성생식하는 생물인데 효모도 생물이니까 물질에서 할 거고 물질에서 한다라는 거는 세포호흡을 하겠지?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영양소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 실험장치에 지금 맹간부라고 있어요. 이렇게 긴 관에 어떤 물질을 이렇게 넣어둔 거야. 넣어두는데 발효관 1에는 증류수를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효모가 세포호흡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효모액을 넣은 거야. 근데 증류수는 영양소 종류기는 한데 에너지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 낼 수 있는 영양소가 뭐가 있어? 탄단지지, 탄단지. 3대 영양소. 너네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 이런 것들은 암만 먹어봤자 에너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영양소 중에 에너지를 낼 수 없는 영양소잖아. 그러니까 이 효모들은 세포호흡을 할까 못할까? 못하겠죠. 그럼 세포호흡을 못하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거의 없겠죠. 세포호흡하면 이산화탄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모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발효관 1은 이산화탄소가 발생 안 했으니까 모이는 기체가 없겠지? 그럼 발효관 2는 음료수를 넣었대요. 음료수 너네 먹으면 달잖아, 그치?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야? 당이 있다라는 거죠. 뭐 포도당 같은 영양소가. 그럼 얘는 넣었으니까 세포호흡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겠지. 근데 어떤 음료수인지 모르는데 음료수 A를 썼대요. 그 다음 얘도 음료수 넣었네요? 발생하겠죠? 얘도 음료수 넣었네요? 발생하겠지? 얘도 음료수 넣었네요? 발생하겠지. 그러면 기체가 만약에 요거 4개 시험관 중에 4개 발효관 중에 기체가 예를 들어서 발효관 2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어. 기체가 다 했어 봐봐. 가장 많이 발생했어. 그러면 음료수 A의 당의 양이 어떻다는 거야? 많다 적다? 많다. 영양소가 많으니까 세포 왕성하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겠지. 그래서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밑에 표를 보면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까 발효관 1은 증류수 넣었었어요. 위에서. 그러면 세포 못하니까 발생한 기체가 없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음료수 넣었는데 음료수 종류가 좀 달랐어요. 뛰는 뭐 예를 들어서 사이다를 넣느냐 그 다음에 뭐 오렌지 주스를 넣느냐 그럼 사이다하고 오렌지 주스 중에는 오렌지 주스가 당이 많겠지. 그래서 음료수 종류가 달라.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발생했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발생했네. 요걸 보고서 이 결과가 어디 있을 텐데 당의 양은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당의 양은 누가 제일 많다? 2 그치? 그 다음 5 뭐 이런 순서가 되겠지. 당의 양 이런 순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2번이 지금 발효관 2번이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세포호흡을 활발히 했다라는 거고 그치? 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아까 맹간부하고 요 실험장치에서 기체가 발생하면은 그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산화탄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색깔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발생한 게 이산화탄소인지 산소인지 무슨 기체인지 모르잖아. 근데 화학약품 중에 수산화칼륨이 있어요. 수산화칼륨. 수산화칼륨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이산화탄소가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 수산화칼륨을 거기 뚜껑을 열고 조금 넣어주면은 그 안에 모여있는 기체가 어떻게 될까? 수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 흡수하니까 기체 양이 줄겠죠. 그럼 기체 양이 줄는 걸 보고서 이 기체는 이산화탄소구나. 수산화칼륨을 넣었는데 기체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였기 때문에 얘가 흡수해서 줄어든 거겠지, 그치? 그래서 수산화칼륨,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뭐 비슷한 실험이 있어요. 비슷한 실험이 있는데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장에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숙제할 수 있으면 좀 해오시고 만약에 못하면 다음 시간에 풀게요. 네? 진도 너무 빠르니? 아니죠? 선생님 말을 미뤄가지고. 자, 오늘